내쳐라! 동생이 죽었으니 이 집의 주인은 이제 나다! 큰 아들의 호통이 노망난 시아버지와 벙어리 며느리에게 떨어진 그날 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가 시아버지의 늦은 밥상에 식은 찬밥 한 그릇을 올렸지요. 시아버지는 입가에 묻은 밥풀을 닦지도 못한 채 그 그릇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디찬 그릇 밑에는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될 글 한 장이 살그머니 깔려 있었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한나절 길에 매화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어귀에 늙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 그리 불렸지요. 봄이면 그 가지에 흰 꽃이 잔뜩 피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 소슬대문 큰 집이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집을 정시댁이라 불렀습니다. 안주인은 일찍 가시고 그 집의 어른은 정영감이라 했지요. 본 이름은 정의겸이었습니다. 정의겸은 한때 의병장으로 칼을 들었던 어른이었지요. 임진년 큰 변을 겪고 살아남은 이였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정영감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지요. 정영감님 하면 다들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예실이었지요. 지난해 봄부터 정영감의 정신이 흐려졌다 했습니다. 가끔은 자기 아들 이름도 잊었지요. 어떤 날엔 마당에 서서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또 어떤 날엔 종일 숟갈만 만지작거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노망이라 했습니다. 자식들은 골칫거리라 했지요. 세상에 그 정영감님이 절이 되시다니. 한 시절이 다 가는구나. 매화나무 그늘 아래 노인들이 그렇게 한숨을 내쉴 때 정씨댁 큰아들 정만중이 그 길을 지났습니다. 노인들을 한번 흘끗 쏘아보고 갓을 휙 돌렸지요. 저 큰 서방님 눈빛 좀 보소. 쉿, 들을라. 요새는 저희 입김의 동네 살림이 매여 있다오. 큰아들 정만중은 나이 40이었습니다. 키 크고 살집 있는 몸에 갈색 비단 도포를 즐겨 입었지요. 입가에 자그마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 흉터가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정만중은 아버지가 흐려진 그날 봄부터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았습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도 효성스럽다며 칭찬했지요. 그러나 한 해를 지나 두 해째에 이르는 사이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영감 대큰 서방님이 요새는 자기를 대감이라 부르라 시키신다지 뭐요. 벼슬 한 자리 안 하신 어른이 무슨 대감이요? 가산을 한 손에 쥐고 사람을 부리시니 그게 곧 대감이 아니겠소. 매화골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정만중 앞에서는 정대감님 하고 깎듯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노망든 정영감의 시대는 이미 저물고 큰아들의 시대가 오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에도 정대감의 호통이 안방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내쳐라, 동생이 죽었으니 이 집의 주인은 이제 나다. 호통은 미닫이를 흔들고 마당을 가로질러 부엌 가마솥 안김조차 멈추게 만들었지요. 동생이란 정영감의 둘째 아들 정태성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정태성은 지난해 청나라 사신단에 끼어 떠난 뒤 반년 전부터 소식이 끊겼지요. 일행한 사람이 돌아와 말하기를 정서방은 강을 건너다 마적대 함정에 빠졌다 하였습니다. 그 한마디를 정대감은 곧 죽음으로 단정한 것이지요. 형님, 그러시지 마시오. 아직 사람을 보내 알아본다 하지 않으셨소. 큰며느리 박씨 부인이 안방 문을 살며시 닫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입꼬리는 동정과 거리가 멀었지요. 박 씨 부인의 이름은 박옥분이었습니다. 나이 38, 모난 턱에 도톰한 입술을 가졌지요. 자줏빛 비단 치마에 큼직한 가채를 얹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 부인이 어느 가문에서 왔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지요. 그저 한양 큰 가문 친척이라고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오르신 말씀이요, 서방님. 아버님은 이미 모르시는 일이지 않소. 내 말이 그 말이오. 두 말 말고 가며 토지 문서까지 모두 내 손으로 다시 봐야겠소. 매화골 저자 박서방이 내일 새벽 다시 든다 했소이다. 그 편의 정리를 끝내십시다. 두 부부의 말소리가 그렇게 한참 더 새어나왔지요. 이 모든 소리를 부엌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정씨 댁의 작은 며느리 윤희서였습니다. 윤희서는 묵묵히 가마솥 앞에 서서 식어버린 밥을 한 그릇 더 푸고 있었지요. 시아버지의 늦은 밥상이었습니다. 그날 밤엔 부엌에 다른 종도 없었고 시아버지의 시중을 들 사람도 윤희서 하나였지요. 윤희서는 시집 온 지 한 해 남짓된 며느리였습니다. 나이는 24이었지요. 동그란 얼굴에 짙은 눈썹이 또렷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큰 검은 눈동자는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입성은 거친 무명 적삼에 빛바랜 회색 치마였습니다. 곳곳에 기운 자국이 있었지요. 그러나 머리는 늘 단정한 틀의 머리에 무쇠 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작은 서방 정태성과 혼인하던 날부터 윤희서는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 했지요. 처음 가마에서 내릴 때부터 그러하였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모두 윤희서를 벙어리인 줄로 알았지요. 정대감은 동생이 무슨 정신으로 벙어리를 처로 들였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것을 빌미로 윤희서를 부엌 깊은 자리로 밀어 넣었지요. 이런 천한 것을 형수라 부르라 하니 참으로 이 집안 꼴이 말이 아니구나. 박 씨 부인이 며느리를 두고 종종 하는 말이었습니다. 윤희서는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일 뿐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지요. 그 저녁에도 그러하였습니다. 박 씨 부인이 부엌에 들러 가마솥을 흘끗 들여다보았지요. 동서 또 찬밥이요? 아버님 진지에 매번 찬밥뿐이라니. 윤희서가 부엌 한쪽 쌀독을 살며시 가리켰습니다. 쌀독 안은 거의 비어 있었지요. 박 씨 부인의 입꼬리가 한번 비쭉 올라갔습니다. 쌀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차리는 게 며느리 일이오. 글 모르는 동서가 살림샘도 그리 모자란단 말이오. 윤희서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박 씨 부인이 코웃음을 치고 안방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기야 말도 못하는 동서한테 무얼 더 바라겠소. 박 씨 부인이 사라지자 부엌엔 가마솥 김 소리뿐이었지요. 그때 늙은 하인 하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아씨, 아버님 진지 차렸수. 윤희서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 집안이 어쩌다 이 꼴이 됐는지. 작은 서방님이라도 어서 무사히 돌아오시면 좋으련만. 윤희서의 손이 잠시 멈추었지요. 곧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댁 들어온 지 어언 30년이요. 정영감님 칼 들고 나가시던 그 모습도 보았수. 작은 서방님이 강보에 쌓여 우시던 일 또한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오. 그런 정씨댁이 어찌 일이 됐단 말이오. 하인의 늙은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윤희서는 두 손을 모아 하인에게 짧게 절을 했습니다. 무어라 답할 입은 없었지만 그것이 윤희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인사였지요. 아이고,
그런 절은 거두시오. 늙은 종이 받을 절이 아니오. 하인이 손을 저으며 부엌을 나섰습니다. 가마솥 앞에 다시 혼자 남은 윤희서의 마음에 외방 떠나던 그날 남편의 마지막 한마디가 떠올랐지요. 꼭 돌아오리다. 그동안 부디 몸을 낮추고 입을 다물고 계시오. 남편의 그 한마디가 윤희서의 마음에 도장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윤희서가 그릇 밑으로 한 손을 살그머니 가져갔지요. 치마 깊은 곳에서 꺼낸 작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손바닥 절반만 한 크기였고 위쪽 모서리가 살짝 닳아 있었지요. 그 종이를 윤희서는 식은 밥그릇 밑바닥에 슬며시 끼웠습니다. 한 모서리도 비어져 나오지 않게 깊이 밀어 넣었지요. 윤희서가 밥상을 들고 부엌을 나섰습니다. 안방에선 여전히 정대감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마당의 부엉이가 한 번 울었고 후원 매화나무에서 봄바람이 일었습니다. 윤희서는 사랑채로 향했지요. 미닫이를 살며시 열고 한 발을 안으로 내디뎠습니다. 사랑채는 어둑했지요. 호롱불 하나가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정영감은 보료에 비스듬히 누워 있다가 며느리가 들어오자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흰 수염이 가슴께까지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가는 눈이 어렴풋이 떠지고 있었지요. 오, 또 너냐? 오늘은 무엇냐? 정영감의 말투는 흐릿했지요. 며느리가 누구인지조차 매번 새로 묻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윤희서는 이미 그 말투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지요. 윤희서가 밥상을 시아버지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식은 찬밥 한 그릇과 간장 종지 하나뿐인 초라한 상이었지요. 안방의 정대감 부부는 이미 별찬으로 저녁을 마친 뒤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상은 부엌에서 식어가던 찬밥뿐이었지요. 찬밥뿐이라 죄송합니다. 윤희서의 입은 그렇게 말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 한마디를 시아버지에게 100번이라도 올리고 싶었습니다. 윤희서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정영감은 상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숟갈을 들어 식은 밥을 한술 떴지요. 식은 밥은 입 안에서 잘 풀어지지 않았고 정영감의 흰 수염에 밥풀 한 알이 자그맣게 묻고 말았습니다. 정영감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또 한술을 떴지요. 윤희서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소매자락을 살그머니 끌어당겼지요. 시아버지의 입가에 묻은 밥풀을 정성껏 닦아 드렸습니다. 손이 시아버지의 흰 수염에 살짝 닿았다가 떨어졌지요. 그때였지요. 정영감의 숟갈을 든 손이 멈추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입가에서 막 멀어지는 그 짧은 순간이었지요. 정영감의 가는 눈이 호롱불빛 아래 잠시 형형해졌습니다. 그 눈빛은 노망든 노인의 눈빛이 결코 아니었지요. 마치 옛 일병장이 한낮 전장에서 멀리 적장을 알아본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깊고도 또렷했지요. 그러나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그 눈빛을 보지 못했지요. 정영감의 흰 수염이 한 번 떨렸습니다.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듯한 떨림이었지요. 며느라. 그릿한 말투였지만 며느리는 그 한마디를 듣고 처음으로 시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호롱불 빛이 정영감의 깊은 주름 위에 어rum거리고 있었지요.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정영감의 그 말은 마치 흘러가는 물처럼 사랑채 안을 천천히 채우고 또 빠져나갔습니다. 윤희서의 손등 위로 호롱불빛 한 줄기가 가볍게 내려앉았지요.
윤희선은 한참을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어라 답할 입은 없었지만 두 눈 안에서 무엇인가가 일렁였지요. 가보거라. 정영감은 그 말을 끝으로 숟갈을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일어나 사랑채를 나섰지요. 미닫이를 닫는 그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마당으로 내려선 윤희서가 사랑채 쪽을 한번 돌아보았지요. 호롱불은 여전히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호롱불 아래에서 일어난 일을 윤희서는 알지 못했지요. 시아버지의 손이 식은 밥그릇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릇 밑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살그머니 떨어졌지요. 시아버지의 손바닥에 닿은 그 종이도 윤희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정영감의 손은 떨리지 않았지요. 흐릿하던 가는 눈은 어느새 형형해져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한 줄 글을 정영감은 천천히 더듬어 읽기 시작했지요. 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한 획 한 획에 익숙한 흘림이 살아있었지요. 정영감은 그 글씨를 보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흰 수염이 한 번 더 떨렸지요. 이 집안에서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될 한 장의 글이 옛 의병장의 손에 처음으로 닿은 밤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윤희서는 가마솥 앞에서 가만히 두 손을 모으고 있었지요. 붓두막 위로 흰 김이 한 가닥 더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 너머로 후원 매화나무 가지가 살랑 흔들렸지요. 봄밤이 깊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었습니다. 매화골의 소슬대문 안에서 한 사람의 노망든 시아버지와 한 명의 벙어리 며느리 사이에 한 줄의 글이 처음으로 오갔지요. 그 누구도 모르는 한 줄이었습니다. 사랑채의 호롱불이 꺼지지 않은 채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정영감은 보료 위에 그대로 앉아 있었지요. 손바닥에는 며느리가 끼워둔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정영감은 그 종이를 새벽이 다 가도록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았지요. 종이 위에 적힌 글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진지가 식어 송구합니다. 부디 옥체 살피시옵소서. 지극히 평범한 며느리의 인사였지요. 그러나 정영감의 눈은 그 글의 내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글씨 한 획 한 획에서 어떤 익숙한 흘림이 살아 숨쉬고 있었지요. 이 글씨는 분명 그 가문의 글씨다. 정영감의 입에서 그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흐릿한 어조가 아니라 또렷한 어조였지요. 새벽 첫 닭이 멀리서 울고 있었습니다. 정영감의 흰 수염 너머로 15년 전 어느 날의 그림자가 천천히 떠올랐지요. 의병 동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승복이라는 이름의 어른이었지요. 정영감보다 15해 위였고 글에 능하기로 매화골 너머까지 이름이 났습니다. 한승복의 가문 글씨는 한 획에 가는 흘림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었지요. 그 한승복의 가문이 15년 전 어느 봄에 한순간 사라졌습니다. 권신 박씨 일파의 누명이라 했지요. 한 가문이 통째로 멸문되던 그날 밤, 정영감은 친히 한승복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한승복은 정영감을 도리어 밀어냈지요. 의겸이 자네까지 끌어들일 수 없네. 어서 돌아가게. 승복 형님, 어찌 이리 떠나려 하시오. 같이 의병을 하던 우리가 아니오. 내가 자네에게 도리어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들어줄 수 있겠나. 형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받들겠소이다. 내 한 몸은 이리 가도 우리 외딸 한 씨와 그 자손만은 어떻게든 살려두고 싶네. 그 아이가 만약 자라거든 자네가 한 번만이라도 알아봐 주시게. 한승복의 그 마지막 한마디가 정영감의 가슴에 모처럼 박혀 있었지요.
한승복의 외딸 한씨는 그날 밤 윤씨 가문으로 시집을 가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정영감은 한씨의 행방을 알 길이 없었지요. 한씨의 자손이라. 정영감은 손바닥의 종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획에 가는 흘림. 그것은 분명 한승복 가문의 글씨였지요. 우연일 수 있었습니다. 가문의 글씨를 닮은 다른 가문도 있을 수 있었지요. 그러나 정영감의 가슴은 이미 한 가지 짐작을 향해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한씨의 딸이란 말인가. 정영감이 그 한마디를 입안에서 굴리고 있을 때 멀리서 두 번째 닭이 울었지요. 새벽이 본격적으로 밝아 오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윤희서가 이미 새벽 일을 시작하고 있었지요. 가마솥에 물을 채우고 어제 남은 찬밥을 데우고 시아버지의 아침상에 올릴 무 한 토막을 가지런히 썰었습니다. 마당에 닭들이 한 번씩 푸드덕거렸고 후원 매화나무에서 새 한 마리가 깃을 털었지요. 박씨 부인이 부엌에 든 것은 해가 채 뜨기 전이었습니다. 그 직전 안방에서는 부부의 새벽 의논이 한참이었지요. 보름 안에 끝내달라는 박일가의 채근이 어제도 들어오지 않았소. 네, 알고 있소이다. 가묘 토지 문서가 아직 매끄럽지 않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오. 그것은 아버님 손에 묶여있는 함이라 그렇소. 노망든 어른의 손이라도 직접 떼지 않으면 가묘에 발을 못 들이오. 아버님 정신이 흐려진 척 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드오 부인. 무슨 그런 말씀을. 어제도 며느리가 차린 찬밥을 그저 들이마시는 모양이 영락없이 노망이었소이다. 그렇다면 다행이오. 오늘 아침에 박서방 편으로 다시 답을 보내십시다. 박씨 부인이 그 말 끝에 안방을 나서 부엌으로 향했지요. 새벽 일을 시작한 며느리의 등이 붓두막 앞에 보였습니다. 동서 일찍 일어났구려. 박씨 부인의 그 말은 그저 인사가 아니었지요. 가마솥 안을 들여다보더니 한 번 또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제 박서방이 들어온다 했소. 오늘 새벽에 저자에서 만난다 하였으니 동서가 한번 다녀오시오. 윤희서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지요. 박씨 부인이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매화골 저자 어귀에 김첨진의 가게가 있소. 거기서 박서방을 찾아 이 종이를 전해주시오. 박씨 부인이 작은 종이 봉투 하나를 윤희서의 손에 쥐어 주었지요. 봉투는 단단히 봉해져 있었습니다. 동서가 그를 모르는 게 다행이오. 이 봉투 안을 열어보지도 못할 테니 만약 봉인이 한 자라도 뜯기면 그 책임을 동서가 지셔야 할 것이오. 박씨 부인의 그 말투에는 가시가 있었지요. 윤희서는 또 한 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박씨 부인이 부엌을 나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지요. 하기야 벙어리에다 글까지 모르는 며느리니 이만한 심부름은 안성맞춤이오. 박씨 부인이 사라지자 부엌엔 가마솥 김 소리만 남았습니다. 윤희서는 손에 쥔 봉투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봉인된 글씨 한자가 봉투 겉면에 쓰여 있었습니다. 박. 그 한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윤희서는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봉투를 치마 안주머니에 깊이 갈무리했습니다. 매화골 저자는 새벽장이 한창이었지요. 집신 장수가 집을 두드리고 있었고 떡장수 노파가 솥뚜껑을 열며 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윤희서는 그 한복판을 천천히 가로질러 저자 어귀 김첨진의 가게로 향했지요. 김첨진의 가게 안쪽 평상 위에 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갓의 양태가 새카만 사내였지요. 도포는 짙은 회색이었고
허리띠에는 작은 칼이 한 자루 차여 있었습니다. 그 칼의 손잡이에 무엇인가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윤희서가 다가가자 사내는 고개를 슬쩍 들었습니다. 내가 정대감댁 작은 며느리냐? 윤희서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박서방이라는 이 사내의 눈은 매서웠습니다. 한 번 보면 사람의 속까지 훑어내는 듯한 눈이었지요. 윤희서가 두 손으로 봉투를 내밀자 박서방이 그것을 받아 한 번 봉인을 살펴보더니 곧 품속에 갈무리했습니다. 가서 큰 서방님께 전하여라. 이번 보름 안에 다 마무리한다 하셨다고. 그 약조 어기면 다음에 매화골에 드는 사람이 누가 될지는 모를 일이라고. 박서방의 그 말투에는 협박이 묻어 있었지요. 윤희서는 입이 없으니 답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두 손을 모아 인사를 올렸을 뿐이었지요. 박서방은 윤희서를 한 번 더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내가 진짜 벙어리냐? 들어보니 정대감댁 작은 아씨는 친정이 어디인지도 분명치 않다 하더라. 글이라도 알면 다행일 텐데 글도 모르고 말도 못하면 그저 부엌대기 노릇이나 할 일이지. 윤희서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요. 박서방은 코웃음을 치고는 가게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윤희서가 김첨진의 가게를 나서며 잠시 멈춰 섰지요. 저자한 모퉁이에서 노인 둘이 집신을 두드리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가 검은 양반이 또 들었네. 매화골에 저희가 한 번씩 들 때마다 정대감댁이 한 가산씩 빠진다 하더라. 권문세가 빚이라 하지 않소. 그게 어디 한두 푼으로 끝날 빚이요. 윤희서의 발걸음이 그 한마디에 잠시 멈추었지요. 그러나 곧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시댁으로 돌아온 윤희서가 곧장 부엌으로 향하지 않고 후원 매화나무 아래로 한 번 들렀지요. 매화나무는 정시댁 가장 깊은 안쪽에 있었습니다. 사람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자리였지요. 윤희서가 시집 온 일에 자기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였습니다. 매화나무 둥치에 한 손을 가만히 댔지요. 거친 껍질의 결이 손바닥에 와 닿았습니다. 윤희서의 마음에 어머니 한씨의 얼굴이 천천히 떠올랐지요. 어머니 한씨가 임종을 앞두고 한 그 마지막 말이 윤희서의 귀에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서야, 내가 너에게 못다 가르친 것이 한이로구나. 어머니, 부디 마음 놓으세요. 내가 그를 안다는 것을 절대 누구에게도 보이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 내가 한양 인근 매화골에 발을 디딘다면 그 마을의 정영감을 찾아라. 그 어른이라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매화골의 정영감을 말씀이십니까? 그 어른은 내 외할아버지의 옛 의병 동무이시다. 그 어른께만은 내 정체를 보여드려도 좋다. 하오나 어머니, 그 어른이 저를 알아보실 수 있을지요. 외할아버지의 글씨체로 한 줄을 적어 올려라. 그 글씨를 알아보지 못하시면 그 어른이 아니시리라. 어머니의 그 마지막 가르침이 윤희서의 가슴에 새겨져 있었지요. 그러나 윤희서가 매화골 정시댁에 시집 온 그날 마주한 정영감은 노망든 어른이었습니다. 흐릿한 눈에 잊혀진 이름들. 윤희서는 그날 부엌 한쪽에서 소리 없이 울었지요. 어머니의 유언을 실어 나를 어른이 이미 정신을 잃은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 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가지 가능성이라도 남아있다면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보아야 했지요. 그래서 윤희서는 어머니 한씨가 가르쳐 준 그 가문 글씨체로 가장 평범한 며느리 인사를 한 줄 적어 시아버지의 밥그릇 밑에 끼웠던 것이었습니다. 윤희서가 치마 안주머니에 한 손을 살그머니 가져갔지요.
그 안에는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건네준 한 조각 비단이 늘 들어 있었습니다. 빛바랜 푸른 비단이었지요. 평범한 비단처럼 보였지만 그 안감에는 어머니의 손이 한 땀 한 땀 박아둔 어떤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윤희서가 그 비단 조각을 손바닥에 한 번 살짝 쥐었다. 다시 갈무리했지요. 매화나무 가지에서 잎 하나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같은 시각 사랑채의 정영감은 보료 위에서 졸고 있는 척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가는 눈은 미닫이 틈으로 마당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매화골 저자에서 막 돌아와 후원으로 향하는 모습이 정영감의 시야 속에 잠시 잡혔지요. 며느리의 걸음걸이는 양반가의 걸음걸이였습니다. 발끝이 안으로 살짝 모이고 치맛자락이 한 손에 가지런히 잡혀 있었지요. 부엌대기의 걸음걸이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 걸음새가 어디 부엌대기의 걸음새인가. 정영감에 가는 눈이 한 번 형형해졌지요. 분명 한 씨의 딸이다. 정영감은 그 한마디를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그러나 곧 자기 입을 다물었지요. 며느리가 한 씨의 딸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며느리는 어떤 사연으로 정씨댁에 시집을 왔단 말입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벙어리 행세를 한단 말입니까? 이 모든 일이 우연일 리 없었지요. 그러나 정영감은 아직 며느리를 향해 한 발도 내디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만약 그저 닮은 글씨를 우연히 익힌 다른 가문의 딸이라면 정영감의 한 번의 신호가 며느리를 도리어 위험에 빠뜨릴 것이었지요. 또한 며느리가 진정한 씨의 딸이라면 더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안방의 큰아들 부부가 그것을 알아채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이었지요. 한 번 더 보아야 한다. 정영감은 그 한마디를 입안에서 굴리고는 다시 졸고 있는 신용을 했습니다. 미닫이 틈으로 마당의 봄볕이 한 줄기 들어오고 있었지요. 저녁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윤희서는 다시 부엌에 들어 시아버지의 늦은 밥상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어제 저녁 끼워둔 그 한 장의 종이가 시아버지의 손에 닿았는지 윤희서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알아채지 못했을 수도 있었지요. 알아챘다 한들 노망든 어른의 손에서 종이 한 장은 그저 휴지 조각이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희서는 한 번 더 시도해 보기로 했지요. 만약 어머니가 가르쳐 준 그 어른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단 한 번의 흘림 글씨가 그 어른의 잠든 정신을 흔들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윤희서는 가마솥 김 너머로 후원 매화나무를 한 번 바라보았지요. 그러더니 치마 안주머니에서 또 한 장의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글이 한 줄이 아니었지요. 두 줄이었습니다. 한 줄에는 어제와 같은 평범한 며느리의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줄에는 어머니가 가르쳐 준 한승복 외할아버지의 옛 시구 한 자락이 적혀 있었지요. 매화 한 가지가 봄을 알리니 그 향을 아는 이 있는가. 만약 그 어른이 정녕 살아있다면 이 시구를 보고 흔들리지 않을 리 없을 것이었지요. 윤희서가 그 종이를 식은 밥그릇 밑에 살그머니 끼웠습니다. 봄밤의 두 번째 쪽지였지요. 정영감이 그 두 번째 쪽지를 펼친 것은 또 한 번의 늦은 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린 식은 찬밥 그릇 밑에서 종이 한 장이 살그머니 떨어졌지요. 정영감은 첫째 줄을 천천히 더듬어 읽었습니다. 진지가 식어 송구합니다. 부디 옥체 살피시옵소서. 어제와 같은 평범한 인사였지요. 그러나 그 아래 두 번째 줄이 정영감에 가는 손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매화 한 가지가 봄을 알리니 그 향을 아는 이 있는가.
정영감의 흰 수염이 한 번 크게 떨렸지요. 그 한 줄은 15년 전 한승복이 정영감과 함께 매화나무 아래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읊었던 시구의 한 자락이었습니다. 한승복 가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시구였지요. 다른 가문에서는 그 시를 전해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승복 형님, 정영감의 입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지요. 호롱불빛 아래에서 정영감에 가는 눈이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15년 전 그 봄밤에 한승복이 마치 종이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정영감 곁에 다시 서 있는 것 같았지요. 그 자손이 정녕 살아 있었구나. 그 자손이 정녕 내 집 부엌에 있었구나. 정영감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한 손으로 쪽지를 꼭 쥐고 다른 한 손은 흰 수염을 살짝 어루만지고 있었지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한 번에 풀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정영감이 천천히 자세를 고쳐 앉았지요. 보료 옆에 놓인 작은 벼루를 끌어당겼습니다. 묵을 갈고 붓을 들었지요.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노망든 척하던 정영감의 손이 아니었지요. 한 획 한 획 또렷한 글씨가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향을 아는 이가 있다. 그 향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도 그가 안다. 정영감은 그 글을 다 적고 나서 또 한 줄을 덧붙였지요. 단, 큰 며느리의 눈을 조심하라. 그 댁에서 온 사람이다. 마지막 한 줄까지 마친 정영감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종이를 곱게 접어 식은 찬밥 그릇 밑바닥에 살그머니 끼웠지요. 그러더니 정영감은 다시 흐릿한 노망든 어른의 자세로 보료 위에 비스듬히 누웠습니다. 호롱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지요. 이튿날 새벽 윤희서가 시아버지의 그 밥상을 거두러 사랑채에 들었습니다. 정영감은 잠든 척하고 있었지요. 윤희서가 빈 그릇과 간장 종지를 가지런히 거두려는데 그릇 밑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살그머니 떨어졌습니다. 윤희서의 손이 멈추었지요. 종이를 한 손에 살그머니 거두어 치마 안주머니에 넣고 빈 상을 들어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윤희서는 가마솥 김 너머에서 그 종이를 천천히 펼쳤지요. 첫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윤희서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한 획 한 획에 가는 흘림이 살아 있었지요. 외할아버지 한승복 가문의 글씨체. 분명히 그 글씨였습니다. 향을 아는 이가 있다. 그 향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도 그가 안다. 윤희서의 눈에 한 줄기 굵은 눈물이 천천히 차올랐지요. 어머니 한씨가 임종 전 가르쳐 준 그 어른이 정녕 살아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노망든 어른이 아니었지요. 노망든 척하던 어른이었습니다. 그 모든 세월을 그 어른은 가면을 쓴 채 견디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윤희서의 두 손이 가슴께로 모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라 마음속으로 한번 부르고는 시집 온 이후 처음으로 한 줄 굵은 눈물이 윤희서의 볼을 타고 흘렀지요. 가마솥 김 한 가닥이 그 눈물을 가렸습니다. 윤희서가 종이의 두 번째 줄을 마저 읽었지요. 단, 큰 며느리의 눈을 조심하라. 그 댁에서 온 사람이다. 그 줄을 읽는 순간 윤희서의 등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큰 며느리가 박씨 일파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시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그 큰 며느리가 정씨댁에 시집을 온 사연도 큰서방 정만중이 권신 일파에게 가산을 헌납해 온 까닭도 이미 시아버지의 가는 눈은 모두 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윤희서가 종이를 손바닥 안에 단단히 쥐었지요. 그 한 장의 종이가 단 한 자라도
박씨 부인의 손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낮 박씨 부인이 부엌에 들어왔지요. 가마솥 옆에 선 윤희서의 등을 한번 흘끗 보더니 한 손을 허리에 얹고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 오늘은 아버님 진지를 좀 신경 써서 차리시오. 오늘 저녁에 매화골 저자 박서방이 또 든다 하니 큰 서방님 상에 곁들일 안주도 한 가지 마련하시오. 윤희서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지요. 박씨 부인이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사랑채에 오래 머무르지 마시오. 노망든 어른께 말귀를 알아들으실 리도 없을 텐데 동서가 거기 한참 앉아있는 까닭이 무엇이오. 박씨 부인의 그 한마디가 윤희서의 가슴을 한번 쑤시고 지나갔지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가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박씨 부인이 이미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진지 차려드리는 그 잠깐이면 충분하오. 알아들었소. 윤희서가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지요. 박씨 부인은 코웃음을 치고 부엌을 나섰습니다. 가마솥 김 너머로 박씨 부인의 자줏빛 치마가 사라지고 나서야 윤희서의 어깨가 한 번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그 순간 정만중이 마당을 가로질러 부엌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정만중의 발걸음이 부엌 앞에서 한 번 멈추었지요. 정만중은 부엌 안에 윤희서를 한 번 흘끗 보더니 입가의 흉터가 한 번 비뚤어졌습니다. 부인. 정만중이 부엌 안으로 박씨 부인을 다시 불러 세웠지요. 저 재수 말이오. 손놀림이 어쩐지 부엌대기의 손놀림이 아니오. 무슨 말씀이시오. 손가락이 너무 곱고 칼을 쥐는 모양이 양반가의 모양이오. 그리라도 한자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겠소. 정만중의 그 한마디가 부엌 가마솥 김 안으로 가라앉았지요. 박씨 부인의 눈이 한 번 가늘어졌습니다. 제가 다시 살펴보겠소이다. 두 부부의 그 짧은 의논이 윤희서의 등 뒤에서 그렇게 오갔지요. 윤희서는 칼을 쥐고 물을 썰고 있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등에 그대로 박혀왔습니다. 저녁 무렵 윤희서가 잠시 후원 매화나무 아래로 들렀지요. 매화나무 둥치에 한 손을 가만히 댔습니다. 어머니 하고 마음으로 한 번 불렀지요. 어머니 한씨의 임종 마지막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씨가 거친 베이블 위에서 윤희서의 손을 한 번 꼭 잡고 한 말이었지요. 이서야, 한 가지 더 일러두마. 그 어른께 내 정체를 보이는 일은 가장 마지막에 하여라. 마지막에 마지막이라 하심은? 그 어른의 손에 내 어미가 너에게 준 비단 한 조각을 보이거라. 그 비단의 첫 무늬를 보시면 그 어른이 모든 것을 아실 것이다. 어머니, 그 첫 무늬가 무엇입니까? 외할아버지 가문의 인장이니라. 외할아버지 손이 직접 짜신 그 무늬다. 어머니의 그 가르침이 윤희서의 마음에 다시 한번 또렷이 떠올랐지요. 윤희서가 치마 안주머니에서 빛바랜 푸른 비단 조각을 한번 살그머니 꺼냈습니다. 비단의 안감 첫 모서리에 한 점 자그마한 자수가 새겨져 있었지요. 작은 매화 한 송이가 한 획에 가는 흘림으로 수놓여 있었습니다. 한승복 가문의 인장이었지요. 윤희서가 그 비단을 손바닥 안에 한 번 단단히 쥐었습니다. 정만중이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한 이상 시간이 많지 않았지요. 시아버지께 모든 것을 보여드릴지 아니면 그저 신호만 더 주고받을지 결정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매화나무 가지 사이로 저녁 까마귀 한 마리가 깍하고 한 번 울었지요. 윤희서가 비단을 다시 안주머니에 갈무리하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다시 들려왔지요.
마지막에 하여라. 그러나 그 마지막의 마지막은 어쩌면 바로 오늘 밤일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영감이 사랑채에서 한 차례 헛기침을 했지요. 윤희서가 시아버지 밥상을 들고 사랑채에 들었습니다. 정영감이 흐릿한 시선으로 며느리를 한 번 보고는 가는 손짓으로 자기 옆으로 부르는 듯하였지요. 윤희서가 밥상을 한 번 내려놓고는 정영감의 가까이로 한 발 다가갔습니다. 사랑채 미닫이는 단단히 닫혀 있었고 마당의 부엉이가 한 번 울었지요. 호롱불이 한 번 깜박였습니다. 정영감이 흐릿한 어조로 한 마디를 흘렸지요. 오, 또 너냐? 누구더라? 그러나 정영감의 가는 눈은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깊고도 또렷한 눈빛이 며느리를 향하고 있었지요. 노망든 어른의 가면을 절반쯤 들어 올린 눈빛이었습니다. 윤희서가 두 손을 모으고 정영감 앞에 무릎을 가지런히 꿇었지요. 그러더니 치마 안주머니에서 빛바랜 푸른 비단 한 조각을 살그머니 꺼냈습니다. 비단의 첫 모서리를 한 손으로 가만히 펼쳐 정영감의 시선이 닿을 만한 자리에 살짝 내려놓았지요. 매화 한 송이의 자그마한 자수가 호롱불빛 아래 살아났습니다. 정영감의 흰 수염이 한 번 크게 떨렸지요. 흐릿하던 어조가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승복 형님의 인장이다. 정영감의 두 손이 천천히 비단 위로 향했지요. 한 손가락 끝이 그 작은 매화 자수 위에 가만히 닿았습니다. 한 획에 가는 흘림. 15년 전 한승복이 직접 짜낸 그 자수를 정영감은 그날 밤 매화나무 아래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었지요. 내가 한씨의 딸이로구나. 정영감의 그 한마디가 사랑채 안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윤희서의 두 눈에 또 한 줄기 굵은 눈물이 차올랐지요. 입은 없었지만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그 자세 안에 어머니의 임종 마지막 모습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정영감이 보료에서 한 번 자세를 고쳐 앉았지요. 흰 수염이 가슴께에서 한 번 더 떨렸습니다. 이서야. 며느리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른 시아버지의 어조였지요. 윤희서가 처음으로 시아버지의 얼굴을 정면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너희 외할아버지께 진 빚이 있다. 그 빚을 갚을 자리가 이리 늦게 찾아온 것을 부디 용서하거라. 내가 너를 어떻게든 지키리라. 정영감의 그 한마디가 사랑채 안에 가만히 내려앉았지요. 윤희서의 두 어깨가 한 번 떨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느냐. 이 늙은이가 알아채지 못하고 1년이나 너를 부엌 한 구석에 두었음을 부끄러워하노라. 윤희서의 두 손이 한 번 가지런히 모였지요. 무어라 답할 입은 없었으나 그 자세 안에 모든 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어미 한씨는 어찌 가셨느냐? 평안히 가셨느냐? 윤희서가 두 손으로 빛바른 비단을 한 번 가만히 쥐었다 놓았지요. 그 손짓이 어머니의 마지막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영감의 흰 수염이 한 번 더 떨렸지요. 내 어미가 끝내 한 번 못 본 채 가셨구나. 승복 형님께 면목이 없다. 정영감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호롱불빛 아래 노망든 어른의 가면이 잠시 완전히 벗겨져 있었지요. 이서야, 두 가지를 일러두마. 첫째, 이 가면을 절대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된다. 안방의 그 두 부부에게도, 종에게도, 마을 사람 누구에게도. 윤희서가 또렷이 고개를 한 번 끄덕였습니다. 둘째, 큰며느리는 권신 박일가의 친척이다. 내 친정을 알아내려 사람을 보낼 것이니
너의 진짜 친정 윤씨 가문이 매화골 멀리 어느 산촌에 있어 흔적이 옅게 해 두어라. 그 정도는 이 늙은이가 미리 준비해 두었다. 윤희서가 깊이 절을 올렸지요. 입은 없었지만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그 자세 안에 한승복 가문 외손녀의 절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가 보거라. 내일 아침 너의 빈 그릇 밑에 한 줄을 더 적어 두마. 윤희서가 천천히 일어나 사랑채를 나섰지요. 미닫이를 닫는 그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봄밤이 깊어 가고 있었지요. 같은 시각 안방에서는 정만중이 박씨 부인을 향해 한마디를 더 던지고 있었습니다. 부인, 내일 아침 그 재수의 친정에 사람을 보내보시오. 친정이 어느 윤씨 가문인지부터 다시 확인해 보아야겠소. 박씨 부인이 가채를 한번 매만지며 답했지요. 제 손으로 직접 알아보겠소이다. 일전에도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소. 무엇이요? 가묘 앞을 동서가 한 번 지나가는데 그 입이 살짝 달싹이고 있었소. 마치 글을 읽는 입 모양이었지요. 글이라. 글 모르는 사람의 입 모양이 그러할 리가 없지요. 제가 박일가에 사람을 보내 동서의 친정을 깊이 알아보겠소이다. 잘 알아보시오. 만약 동서가 글을 안다면 어떤 가문의 글을 익혔는지가 더 중요한 일이오. 동생이 그저 벙어리 한 사람을 들이지는 않았을 것이오. 두 부부의 그 의논이 안방 미닫이 안에서 그렇게 가만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윤희서가 시아버지의 빈 그릇을 거두러 사랑채에 들었지요. 그릇 밑에서 어김없이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윤희서가 부엌으로 돌아와 그 종이를 펼쳐보았지요. 한 줄에 또렷한 흘림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매화 가지에 첫 새가 와 앉으니 그 새의 깃이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는다. 외할아버지 한승복이 일찍이 어머니 한씨에게 가르쳤던 시구의 다음 한 자락이었지요. 윤희서가 그 한 줄을 보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씨가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그 시를 한 자씩 외우던 모습이 마음에 떠올랐지요. 이서야 외할아버지께서 너에게 한 가지 시를 외게 하셨던 적이 있단다. 어머니, 그때 제가 몇 살이었습니까? 내가 5살 적이었지. 외할아버지께서 너를 무릎에 앉히시고 한 자씩 천천히 가르치셨단다. 매화 가지에 첫 새가 와 앉으니 그 새의 깃이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는다 하시며 어머니, 외할아버지께서는 어찌하여 그 시를 가장 먼저 가르치셨습니까?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왔는가에 있지 아니하다 하시면서 가르치신 시이니라. 외할아버지께서는 평생 그 한 줄을 마음에 두고 사셨다. 어머니의 그 답이 윤희서의 가슴에 다시 한번 또렷이 떠올랐지요. 시아버지가 어제 사랑채에서 며느리에게 한 말이 그 외할아버지의 그 시구와 그대로 닿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시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외할아버지 한승복의 그 시구를 정확히 받아 옮긴 것임을 윤희서는 그제야 깨달았지요. 정영감이 그 한마디를 며느리에게 흘린 것은 며느리가 한승복 가문의 외손녀임을 확인받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한마디를 받아 떨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한승복 가문의 핏줄일 터였지요. 윤희서의 두 손이 가지런히 모였습니다. 가마솥 김 너머로 후원 매화나무가 한 가지 살랑 흔들렸지요. 그날 오후 박씨 부인이 또 부엌에 들었습니다. 동서 또 매화골 저자에 다녀와야겠소. 박서방이 다시 든다 했소. 윤희서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지요. 박씨 부인이 봉투 하나를 또 윤희서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한마디 더 일러두마. 박서방이 동서에게 무어라 묻거든 그저 고개만 끄덕이거나 흔드시오. 어찌 답해야 할지 모르는 일은 일체 모르는 모양만 해두시오. 알아들었수. 윤희서가 또 고개를 숙였지요. 박씨 부인의 눈이 한 번 가늘어졌습니다. 동서가 그리라도 안다 하면 그 봉투의 내용까지 세어 나갈 수가 있는 일이니 부디 모르는 채로 두시오. 박씨 부인의 그 말은 떠보는 말이기도 했지요. 윤희서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코웃음을 치고 부엌을 나섰지요. 윤희서가 봉투를 손에 쥐고 매화골 저자로 향했습니다. 발걸음마다 어머니 한씨의 그 가르침이 떠올랐지요. 무어라 답할 입은 없지만 무엇을 모르는 척해야 할지는 마음으로 분명해야 했습니다. 김첨진의 가게 안쪽 평상 위에 박서방이 또 앉아 있었지요. 갓의 양태가 새카만 그 사내였습니다. 윤희서가 들어서자 박서방이 입가에 가는 미소를 한 번 머금었지요. 또 너냐? 그 댁에는 사람이 없어 매번 벙어리 며느리를 보내는 모양이로구나. 윤희서가 두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박서방이 그것을 받아 품속에 갈무리하더니 평상에 한 손을 짚고는 윤희서를 한 번 위아래로 훑었지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알아듣겠느냐? 윤희서가 천천히 고개를 한 번 끄덕였습니다. 내 친정이 어느 윤씨 가문이라 하더라. 그 윤씨 가문이 정말 매화골 멀리 산촌에 있는 윤씨 가문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구나. 내가 친정 어느 동네에서 왔는지 손으로 한번 가리켜 보아라. 박서방이 매화골 저자 한 모퉁이에 놓인 가게 벽에 지도 그림을 가리켰지요. 윤희서의 등에 식은땀이 한 번 흘렀습니다. 그러나 윤희서는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천천히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한 번 깊이 숙였지요. 그러더니 한 손을 들어 지도 그림을 향했습니다. 손가락이 멈춘 자리는 시아버지가 어제 사랑채에서 가르쳐 준 그 산촌의 한 점이었지요. 박서방의 눈이 한 번 가늘어졌습니다. 오라, 거기였느냐? 그 동네에서 양반가 한 가문이 있더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만. 윤희서가 또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박서방이 한 번 코웃음을 치고는 평상에서 일어났습니다. 하기야, 산촌 양반가가 한둘이겠느냐. 가서 큰 서방님께 전하여라. 보름 안에 마무리하지 못하면 매화골에 드는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를 일이라고. 그 한마디는 잊지 말고 그대로 전하여라. 박서방이 가게 뒷문으로 빠져나갔지요. 윤희서는 한참을 평상 앞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미리 가르쳐 둔 산촌의 한 점이 윤희서를 가까스로 살린 것이었지요. 정시댁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희서가 매화골 저자 한 모퉁이에서 한 노인을 마주쳤습니다. 집신을 두드리던 그 노인이었지요. 노인이 윤희서를 한 번 흘끗 보더니 집 한 줌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 아씨, 잠시 걸음을 멈추시오. 윤희서가 가만히 멈춰 섰지요. 노인은 주변을 한 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내가 옛날에 정영감님과 함께 의병을 든 적이 있수. 정영감님이 그 시절 매화나무 아래에서 한승복 어른과 함께 시를 읊으시던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있다오. 윤희서의 발이 그 자리에서 한 번 흔들렸지요. 노인이 빛바랜 누런 손바닥을 한 번 펴 보였습니다. 내가 늙어 집이나 두드리고 있지만 그 시절 정영감님께 입은 은혜는 잊지 않고 있수.
정 영감님이 요새 노망 드셨다 하니 누가 그 어른을 도와드리고 있는지 내내 마음에 걸렸다오. 노인의 그 한마디에 윤희서가 두 손을 가만히 모았지요. 노인이 손가락으로 윤희서의 손에 든 작은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매화골 저자 박서방, 저 사내는 권신 박일가의 사람이요. 정 영감님 댁에 드는 그 봉투 한 장 한 장이 결국은 박일가의 빚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매화골 사람 몇은 다 알고 있수. 윤희서의 등에 한 번 무거운 무게가 내려앉았지요. 노인이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작은 아씨, 만약 정 영감님께 사람이 필요해질 일이 있거든 매화골 저자 어귀 김첨지 가게 옆집 신가게로 한번 들르시오. 이 늙은이 강 노인이 늘 그 자리에 있수. 윤희서가 깊이 고개를 한번 숙였지요. 입은 없었지만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그 자세 안에 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 노인은 빙긋이 한번 웃더니 다시 짚을 두드리기 시작했지요. 정시댁 소슬대문으로 들어선 윤희서를 늙은 하인이 마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늙은 하인은 부엌 안쪽으로 윤희서를 살그머니 끌어당겼지요. 작은 아씨, 잠깐 이리 오시오. 한 가지 일러둘 일이 있수. 윤희서가 따라 들어가자 하인이 부엌 미닫이를 닫고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내가 오늘 새벽 안방 앞을 지나치다가 큰 서방님 부부의 말씀을 한 자락 듣게 되었수. 작은 서방님이 외방으로 떠나신 그 사연이 좀 이상하다 하시더라오. 윤희서의 손이 멈추었지요. 하인이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본래 작은 서방님이 외방 사신단에 든 것은 큰 서방님의 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이다. 사신단을 꾸리는 자리에 어디 작은 서방님 같은 분이 가실 까닭이 있었수. 그 청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 듣기에는 큰 서방님이 작은 서방님을 보내려는 마음이 따로 있어 보였수. 윤희서가 그 한마디를 마음으로 받아 적었지요. 큰 서방님이 그 사신단 행로까지 미리 정해 놓으셨다 하시더이다. 강을 건너는 일정을 굳이 말씀하시는 부인의 어조가 보통이 아니셨수. 큰 서방님이 작은 서방님을 외방으로 보내려 했다는 그 한마디가 윤희서의 가슴을 한번 쑤시고 지나갔지요. 작은 서방 정태성이 외방에서 함정에 빠진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인 어른, 그 말씀을 어디서 들으셨는지요? 윤희서가 그 말을 마음으로 묻고 있을 때 하인이 또 입을 열었지요. 마치 윤희서의 마음을 읽어낸 듯한 어조였습니다. 내가 큰 서방님 부부 안방 앞마루에서 한참을 머물러 있었수. 작은 아씨, 부디 마음으로 잘 가직하고 계시오. 작은 서방님이 살아 계시기를 이 늙은 종도 매일 빌고 있다오. 하인 어른, 어찌 그리 작은 서방을 마음에 두시는지요? 윤희서가 또 한 번 마음으로 묻자 하인이 한숨을 길게 내쉬며 답하는 듯하였지요. 그 어른이 강보에 쌓여 우시던 그날 밤, 내가 그 어른을 한 번 안아드린 적이 있다오. 그 한 번이 종신세에 잊혀지지 않는 한 자릿수. 윤희서가 두 손으로 하인에게 깊은 절을 한 번 올렸지요. 하인은 황급히 손을 저으며 부엌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윤희서가 시아버지의 늦은 밥상을 차리며 또 한 장의 종이를 그릇 밑에 끼웠습니다. 이번에는 윤희서가 시아버지에게 묻는 글이었지요. 작은 서방을 외방으로 보내신 분이 큰 서방이라 하옵니다. 그 사연을 아시는지요? 윤희서가 그 한 줄을 적으며 매화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마당을 한번 내다보았지요. 어머니 한씨의 임종이 다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 말이 윤희서의 귀에 또렷이 들려왔지요. 이서야, 진실은 한 사람이 다 알지 못한다.
여러 사람이 한 조각씩 가지고 있는 법이니라. 어머니의 그 가르침대로 윤희서는 각 노인의 한 조각과 늙은 하인의 한 조각, 그리고 시아버지의 한 조각을 모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머지않아 그 모든 조각이 한 그림이 되어 떠오를 것이었지요. 가마솥에 김이 한 가닥 더 피어올랐고 후원의 매화나무 가지에서 봄밤의 첫 별 한 점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윤희서가 시아버지의 빈 그릇을 거두러 사랑채에 들었지요. 그릇 밑에는 어김없이 작은 종이 한 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윤희서가 부엌으로 돌아와 그 종이를 펼쳤지요. 이번에는 글이 세 줄이었습니다. 너의 큰 서방이 외방으로 보낸 사람을 따로 본 적이 없다. 그러나 강원도 백년암 한 곳에 너희 시어머니의 마지막 글이 봉인되어 있다. 그 글을 거두면 모든 사연이 풀릴 것이다. 윤희서의 두 손이 한 번 떨렸지요.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백년암이라는 한 사찰을 지목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글이 그곳에 봉인되어 있다는 것은 시어머니가 임종 전에 무엇인가 큰 사연을 글로 남기셨다는 뜻이었지요. 세 번째 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백년암의 그 글 옆에 너의 작은 서방이 보낸 서신이 함께 봉인되어 있다 들었다. 윤희서가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가마솥 옆에 한 손을 짚었지요. 다리의 힘이 한 번 풀렸습니다. 작은 서방 정태성이 외방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살아있어 서신을 보낸 사람이라는 뜻이었지요. 그 서신이 백년암에 봉인되어 있다는 것은 작은 서방이 시아버지 측에 어떻게든 연결을 만들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윤희서의 두 눈에 또 한 번 굵은 눈물이 차올랐지요. 낭군께서 살아 계시다는 말씀이 옵니다. 윤희서의 입은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어머니 한씨에게 한 번, 그리고 외할아버지 한승복에게 한 번, 길게 절을 올렸지요. 어머니의 그 임종 가르침이 이 한 자리에 모두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윤희서가 부엌을 정리하고는 잠시 후원 매화나무 아래로 나섰지요. 늙은 하인이 마침 매화나무 둥치 옆에서 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희서가 가만히 다가서자 하인이 비질을 멈추고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작은 아씨, 무어 하실 일이 있수? 윤희서가 두 손을 모으고 한 손가락으로 매화나무 가지 너머의 매화골 저자 쪽을 가리켰지요. 하인은 한 번 빙긋이 웃었습니다. 각 노인 어른께 가실 일이 있으신 게로구나. 내가 다녀오겠수. 작은 아씨가 이번에는 부엌을 비우시면 큰 서방님 부부가 또 의심을 하실 것이요. 윤희서가 두 손을 모아 감사절을 올렸지요. 늙은 하인은 비를 한 손에 들고 천천히 소슬대문을 나섰습니다. 매화골 저자에 도착한 늙은 하인이 각 노인의 집신 가게 앞에 집 한 줌을 내려놓았지요. 각 노인이 그 한 줌을 보고는 가만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라, 정영감댁에서 사람이 왔구려. 각 노인 어른, 한 가지 부탁이 있수. 강원도 백년암으로 사람을 한번 보내주실 수 있겠수. 백년암이라. 각 노인의 눈이 한 번 가늘어졌지요. 그러더니 늙은 하인을 자기 가게 안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백년암은 정영감댁 노안 주인께서 임종 전에 한 번 다녀가신 자릿수. 옛날에 그 안주인께서 내게도 한 가지 부탁을 남기신 일이 있다오. 무슨 부탁이셨수? 노안 주인께서 임종 전 사찰에 한 봉인을 맡기시며 그 봉인을 찾을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거든 사찰까지 길을 안내해 주라 하셨수. 그 한 사람이 정령 작은 아씨라면 내가 그 길을 안내하리다.
강 노인의 그 한마디에 늙은 하인의 눈가에 눈물이 한 번 맺혔지요. 15년 전 시어머니가 봉인을 맡기실 때부터 강 노인은 그 봉인의 사연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강 노인 어른, 그 한 사람이 정녕 우리 작은 아씨가 맞수. 부디 길을 안내해 주시오. 내일 새벽 매화골 저자 어귀에서 한 사람을 보내리다. 그 사람 편에 작은 아씨의 신표 한 가지를 보내주시오. 신표가 분명하면 백년암 노승께서 봉인을 풀어주실 것이오. 늙은 하인이 깊이 절을 한번 올리고는 정시댁으로 돌아왔지요. 후원 매화나무 아래에서 그 한마디를 윤희서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날 밤이 깊어 가고 있었지요. 안방에서는 정대감 부부가 또 한참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 박서방이 보름 안에 마지막 가산 정리를 마쳐 달라 하였소. 가묘 토지 문서가 그 마지막에 남은 것이요. 가묘 토지 문서는 아버님께서 직접 손을 떼지 않으시면 옮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찌하시려오? 이번 보름 안에 아버님의 손도장 한 번을 받아 내리다. 노망든 어른이시니 손도장 한 번이 무어 그리 어려운 일이겠소. 그것이 만약 잘 안 풀리면 어찌하시려오. 그때는 아버님의 사랑채에 사람을 한 번 드리리다. 아버님께 약을 한 그릇 드리고 그 후에 손도장을 받든지 하면 되리리오. 약이라. 박씨 부인의 눈이 한 번 가늘어졌지요. 정대감이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그게 마음에 걸린다면 박일가 의원께 부탁하시오. 그 어른이 한약 한 첩을 잘 지어주신다 하더이다. 두 부부의 그 의논이 안방 미닫이 안에서 그렇게 가만히 굳어가고 있었지요. 약 한 그릇이라는 말이 윤희서의 마음에 가까스로 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희서는 안방 쪽 마루에서 들리는 그 말소리를 듣지 못한 채 시아버지의 사랑채로 향하고 있었지요. 사랑채는 그날 밤 호롱불이 깊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윤희서가 미닫이를 살며시 열고 들어서자 정영감이 보료 위에서 가만히 자세를 고쳐 앉았지요. 노망든 어른의 가면이 그날 밤에는 처음부터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서야, 한 가지 보일 것이 있느냐. 윤희서가 두 손을 모으고 정영감 앞에 무릎을 가지런히 꿇었지요. 그러더니 치마 안주머니에서 빛바랜 푸른 비단 조각을 한 번 살그머니 꺼냈습니다. 어제와 달리 이번에는 비단의 안감 한쪽을 완전히 펼쳐 보였지요. 빛바랜 푸른 비단 안감 위에 가는 흘림으로 한 가문의 호적이 또렷이 한 폭 적혀 있었습니다. 한승복이라는 이름, 한 가문의 가게도, 그리고 그 옆에 15년 전 박씨, 일파의 누명을 반박하는 한 통의 상소문 초안. 마지막으로 한승복 가문의 굴량회계 일부. 정영감의 두 손이 비단 위로 천천히 향했지요. 한 손가락 끝이 가는 흘림 한자 위에 가만히 닿았습니다. 정영감의 흰 수염이 그 자리에서 크게 떨렸지요. 승복 형님이 가시기 전 그날 밤 어찌 이 한 폭을 미리 짜 두셨단 말이오. 정영감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가 사랑채 안을 가만히 채웠습니다. 한 씨가 어머니의 임종을 앞두고 윤희서에게 비단 안감을 건넨 것은 한 씨 자신이 외할아버지로부터 그 한 폭을 물려받았기 때문이었지요. 한승복이 멸문되던 그날 밤 외할아버지께서 외딸 한 씨에게 그 한 폭을 비단 안감에 박아 마지막으로 건네주신 것이었습니다. 정영감이 보료 옆에서 한 번 일어나려 하다가 두 무릎이 풀렸지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흰 수염이 가슴에 닿을 만큼 고개가 깊이 숙여졌지요. 이서야,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진 빚을 이제야 갚느니라.
정영감의 그 한마디가 윤희서의 가슴에 한 줄기 깊은 못이 되어 박혔습니다. 윤희서의 두 눈에서 또 한 번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승복 형님의 따님 한씨, 그 한씨의 따님 이서야. 이 늙은이가 한 가지 사실을 너에게 더 일러두마. 15년 전 그 곰밤, 너희 외할아버지의 누명을 박이일가에 가장 먼저 흘린 자가 누구인지 나는 안다. 윤희서가 두 손을 모은 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지요. 정영감이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바로 이 집의 큰 서방, 정만중이다. 그 어른의 친아들이 친아버지의 평생 의병동무의 가문을 박이일가에 팔아넘긴 것이다. 윤희서의 두 어깨가 한 번 떨렸지요. 시아버지가 15년의 노만 가면 뒤에서 견뎌온 그 깊은 상처가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안 그날부터 노망든 어른의 가면을 쓰기 시작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 한 그 큰 서방이 나를 어떻게든 치료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내 한 몸을 살려야 언젠가 너희 외할아버지께 진 빚을 갚을 자리가 한 번이라도 올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시아버지가 그 한마디를 마치고는 흰 수염을 한 번 어루만지셨지요. 윤희서가 그 자세 앞에 두 손으로 깊은 절을 한 번 올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은 그 자리는 정영감이 15년 전 한승복 앞에서 한 번 무릎을 꿇었던 그 자리와 그대로 닿아 있었지요. 아버님, 윤희서의 입은 또 그 한마디를 흘리지 못했지요. 그러나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그 자세 안에 아버님 일어나시옵소서 하는 그 한마디가 다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서가 두 손으로 시아버지의 두 손을 가만히 받들어 일으켜 드렸지요. 이서야, 한 가지를 더 일러두마. 백년암에 가는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이 가져올 봉인이 한 통이 아니라 두 통일 것이다. 한 통은 너희 시어머니의 자술서이고 또 한 통은 너의 낭군이 외방에서 보낸 서신일 것이다. 윤희서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가만히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지요. 너의 낭군은 죽지 않았다. 외방에서 누명의 진상을 한 조각씩 모으고 있는 중이라 들었다. 강원도까지 와서 백년암 노승에게 서신을 한 통 맡기고는 다시 어디론가 향했다 하더라. 윤희서의 두 손이 그 자리에서 한 번 가만히 떨렸습니다. 어머니 한씨의 임종 가르침이 또 한 번 윤희서의 귀에 들려왔지요. 진실은 한 사람이 다 알지 못한다. 여러 사람이 한 조각씩 가지고 있는 법이니라. 늙은 하인의 한 조각, 강노인의 한 조각, 그리고 시아버지의 한 조각이 이제 한 그림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백년암으로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윤희서가 그 한마디를 손바닥 위에 흘림 글씨로 한 번 가만히 써 보였지요. 정영감이 또렷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자. 그 봉인 두 통이 손에 들어오면 우리는 큰 서방을 큰 서방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시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사랑채 안을 가득 채웠지요. 그날 밤 사랑채 안에는 노망든 시아버지의 가면도 벙어리 며느리의 가면도 함께 벗겨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한 가족의 자리에서 서로의 손을 가만히 마주 보고 있었지요. 호롱불빛이 한 번 더 깜박였습니다. 같은 시각 안방의 미닫이 한 자락이 살며시 어긋나 있었지요. 박씨 부인이 그 어긋난 자락 너머로 사랑채 쪽을 한 번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줏빛 비단 치마 위에 가채의 한 자락이 한 번 흔들렸지요. 박씨 부인의 입가에 가는 미소가 한 번 머금어졌습니다. 박씨 부인이 안방으로 돌아온 것은 그 밤 깊은 시각이었습니다. 정만중은 보료에 앉아 도포 자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지요.
박씨 부인의 자줏빛 치마가 미닫이 안으로 들어오자 정만중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어 보셨소?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소이다. 박씨 부인의 그 한마디에 정만중의 손이 멈추었지요. 박씨 부인이 가채를 한 번 매만지며 사랑채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아버님이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으셨소이다. 무어라. 흰 수염을 가슴까지 깊이 숙이시고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으신 채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셨소이다. 노망든 어른이 그런 모습을 보일 까닭이 어디 있단 말이오. 정만중의 입과 흉터가 한 번 비뚤어졌지요. 도포 자락을 만지작거리던 손이 한 번 떨렸습니다. 아버님이 노망든 척하셨다는 말씀이요? 네, 두 눈으로 보았소이다. 그것뿐이 아니요. 며느리가 비단 한 폭을 꺼내 사랑채 보료 위에 펼치는 것을 보았소이다. 그 비단의 안감에 무어가 잔뜩 적혀 있었소이다. 비단 안감에 글이라. 분명 그 비단이 보통 비단이 아니었소이다. 동서의 친정이 매화골 멀리 산촌 윤씨라 하더니 그 친정에서 그런 비단 한 폭이 어찌 나올 수 있겠소. 정만중이 보료에서 한 번 자세를 고쳐 앉았지요. 입과 흉터가 또 한 번 비뚤어졌습니다. 부인, 이 일은 박일가에 즉시 알려야겠소. 박서방을 부르시오. 이미 사람을 보내두었소이다. 새벽 달기 울기 전에 든다 하였소. 박씨 부인의 그 한마디에 정만중이 한 번 빙긋이 웃었지요. 노망든 척하던 아버지와 벙어리 행세하던 동서가 한자리에 모여 무엇을 의논하고 있었는지 그 한 가지 풀리지 않던 의문이 그날 밤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풀렸던 것이었습니다. 새벽 달기 울기 전 박서방이 정시댁 소슬대문으로 들어섰지요. 안방에서 정만중과 한참을 의논한 박서방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한 번 또렷이 굳어 있었습니다. 큰 서방님, 작은아씨의 친정이 매화골 산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비단 한 폭에 한승복 가문의 호적이 적혀 있다 하시니 그 작은아씨는 분명 한승복의 외손녀일 것이요. 한승복이라. 정만중의 얼굴이 한 번 하얗게 질렸지요. 15년 전 박씨 일파에 흘렸던 그 누명한 가문의 외손녀가 지금 자기 부엌에 있다는 사실이 그 자리에서 한 번에 다가왔던 것이었습니다. 즉시 처리해야 하오. 어떻게 해야겠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셔야 하옵니다. 첫째, 정영감님께 그 약 한 첩을 오늘 안으로 드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정영감님이 정신을 잡고 계신 이상감요 토지 문서도 작은아씨의 정체도 모두 들통날 일이 시간 문제이옵니다. 그 약 한 첩의 효과가 어떻소? 즉시 정신을 잃지는 않으시되 한 모금에 사흘이 흐려지고 두 모금에 가는 정신마저 끊어집니다. 회복이 어렵습니다. 정만중의 입과 흉터가 한 번 떨렸지요. 그러나 곧 또렷한 어조로 답하였습니다. 그리하시오. 둘째 일은 무엇이오? 매화골 저자 강노인이 새벽에 강원도 백년암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입수하였습니다. 노망든 어른의 옛 안주인께서 임종전 그 사찰에 한 봉인을 맡기셨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봉인이 만약 작은아씨 손에 들어가면 정시댁이 한순간에 뒤집힐 것이옵니다. 그 봉인을 가로채시오. 제 측 사람 셋이 이미 강원도 길목에 매복 중이옵니다. 강 노인이 그 길을 지나가는 순간 봉인을 빼앗겠습니다. 박서방이 그 한마디를 마치고는 정시댁 소슬대문을 나섰지요. 새벽이 본격적으로 밝아 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매화골 저자 어귀에서 강 노인이 집 한 줌을 등에
쥐고 집신을 갈아 신고 있었습니다. 늙은 하인이 그 옆에 가만히 서서 한마디를 건넸지요. 강노인 어른, 길 조심하시오. 박일가 사람들이 만만한 무리가 아니오. 내가 옛 의병이오. 집신을 두드리며 살아왔지만 칼은 아직 한두 자루 안 잊었수. 작은 아씨의 심표는 잘 받았소이다. 강노인이 품속에서 빛바랜 푸른 비단의 한 모서리를 한번 꺼내 보였지요. 작은 아씨가 자기 비단 안감의 한 모서리를 잘라 심표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매화 한 송이에 가는 자수가 새벽빛에 살아났지요. 이 심표를 가지고 백년암에 드리면 노승께서 2통의 봉인을 풀어주실 것이요. 한 통은 노안 주인의 자술서, 또 한 통은 작은 서방님의 서신이요. 2통을 모두 정시댁으로 가져오리다. 강노인 어른, 부디 무사히 돌아오시오. 늙은 하인이 깊은 절을 한번 올렸지요. 강노인은 빙긋이 웃으며 집 등짐을 다시 한번 추슬렀습니다. 매화골 저자의 첫 닭이 그 자리에서 한번 울었지요. 아침이 밝아 오자 정만중이 직접 사랑채로 들었습니다. 손에는 오칠한 작은 그릇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검은 한약 한 그릇이었습니다. 아버님, 박일가 의원이 한 첩 지어 주신 보양탕이옵니다. 요새 정신이 흐려지셨다 하여 한 그릇 마련하였사옵니다. 정영감이 보려 위에서 흐릿한 시선으로 큰아들을 한번 보았지요. 노망든 어른의 가면이 그 자리에서는 단단히 쓰여 있었습니다. 오, 또 누구더라? 어디서 온 보양탕이라더냐? 제가 아버님 아들 정만중이옵니다. 잠시 누우셔서 한 모금만 받으시옵소서. 정만중의 어조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지요. 그 부드러움이 도리어 칼날같이 차가운 어조였습니다. 정영감에 가는 눈이 한번 그 그릇을 향했지요. 윤희서가 그 시각 부엌에서 가마솥 김 너머로 사랑채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마침 부엌에 들어와 윤희서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지요. 박씨 부인은 가마솥 옆에 한 손을 짚고 윤희서를 가만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동서, 오늘 아침엔 부엌 일이 많구려. 한 손도 떼지 말고 끝까지 차리시오. 박씨 부인의 그 한마디가 윤희서의 발을 가마솥 앞에 묶어 두었지요. 윤희서가 시아버지께 한 줄 신호도 보낼 수 없는 자리에 놓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정영감이 한 모금을 마시지 않으려 입을 꼭 다물고 있었지요. 그러나 정만중이 정영감의 손목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노망든 어른이라면 자식의 손을 거부할 까닭이 없는 일이었지요. 정영감이 만약 그 자리에서 손을 뿌리치면 노망 가면이 한순간에 벗겨질 것이었습니다. 정영감의 흰 수염이 한번 떨렸지요. 가는 눈이 한번 호롱불을 향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보낼 마지막 신호 한 줄도 없는 자리였지요. 아버님, 한 모금만 받으시옵소서. 정영감이 어쩔 수 없이 한 모금을 받았습니다. 검은 한약이 흰 수염을 타고 한 줄기 흘렀지요. 정만중이 곧 2모금째를 강요하였습니다. 한 모금이면 부족하옵니다. 2모금을 받으셔야 효력이 있다 하셨사옵니다. 정영감이 2모금째를 받았지요. 한 모금 더 받고는 보료 위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흰 수염이 보료 한쪽에 가만히 늘어졌지요. 가는 눈은 감기지 않은 채 호롱불빛 한 자락을 마지막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정만중이 보료 옆에서 한번 빙긋이 웃었지요. 그러더니 사랑채 미닫이를 살그머니 닫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부엌에서 윤희서가 가마솥 김 너머로 그 모든 광경을 한순간에 알아챘지요.
박 씨 부인이 부엌을 나서자마자 윤희서가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미닫이를 열고 안으로 들어선 윤희서의 두 손이 그 자리에서 한 번 떨렸지요. 시아버지가 보려 위에 가는 호흡만 남기고 누워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윤희서의 입은 또 그 한마디를 흘리지 못했지요. 그러나 두 손으로 시아버지의 흰 수염을 가만히 받들었습니다. 가는 호흡이 흰 수염을 살짝 흔들고 있었지요. 정영감에 가는 눈은 호롱불빛 한 자락을 여전히 잡고 있었습니다. 노망이 깊어진 것도 의식을 완전히 잃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 가는 정신이 한 자락만 남은 것이었지요. 같은 시각 매화골 저자 어기로 늙은 하인이 한 번 더 다녀왔습니다. 강 노인의 집신 가게가 비어 있었지요. 엽떡장수 노파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강 노인 어른이 새벽에 떠나신 뒤로 다시 오시지 않았수. 그런데 한 시각 전에 매화골 저자 길목에서 한 사람이 헐레벌떡 들어와 한마디를 던지고 갔수. 무어라 말씀이요? 강 노인 어른이 강원도 길목에서 박 일가 사람들에게 잡혀 한봉인을 빼앗기셨다 하더이다. 노안 주인의 자술서라는 것이었다 하더라오. 강 노인 어른의 목숨은 가는 가닥뿐이라 하시더이다. 늙은 하인의 두 무릎이 그 자리에서 한 번 풀렸지요. 그러나 떡장수 노파가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하지만 작은 서방님의 서신이라는 또 한 통은 강 노인 어른이 마지막에 다른 길로 보내두셨다 하더이다. 강원도 산촌의 한 의원께 맡겨두셨다 하시더라오. 늙은 하인이 떡장수 노파에게 두 손을 모아 절을 한 번 올렸지요. 그러고는 헐레벌떡 정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시댁 소슬대문 안으로 들어선 늙은 하인이 부엌으로 향했지만 부엌은 이미 비어 있었지요. 사랑채 쪽에서 박씨 부인의 그림자가 한 자락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사랑채 미닫이를 한 번 열고는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사랑채 안에는 정영감이 보려 위에 누워 있었고 윤희서가 그 곁에 두 손을 모은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동서. 박씨 부인이 사랑채 안으로 한 발을 내디뎠지요. 윤희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소. 동서가 노망든 어른과 한자리에 무엇을 모의하고 있었는지 내가 다 보았소. 그 비단 한 폭도 내 두 눈으로 보았소. 박씨 부인이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지요. 손을 한 번 들어 윤희서의 치마 안주머니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 비단을 이리 내시오. 동서가 시집을 때 가져온 그 비단 한 폭, 그것이 동서의 친정 호적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소. 윤희서의 두 손이 치마 안주머니 위에 가지런히 놓였지요. 비단 안감을 박씨 부인에게 그대로 내어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보료 위에 누워가는 호흡만 남기고 계셨고 백년한 봉인 한 통은 박일가에 빼앗긴 상태였지요. 강 노인 어른의 목숨은 가는 가닥뿐이었고 작은 서방의 서신 한 통만이 강원도 산촌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윤희서의 두 눈에서 가는 눈물 한 줄기가 흘렀지요. 모든 것이 한자리에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손이 윤희서의 치마 안주머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손이 윤희서의 치마 안주머니로 향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희서가 마지막 한 발을 뒤로 옮기며 두 손을 비단 안주머니 위에 가지런히 모았지요. 박씨 부인의 손가락 끝이 한 번 허공을 짚고 멈추었습니다. 동서, 어찌 그러시오. 그 비단을 이리 내라 하지 않았소. 박씨 부인의 어조가 한 번 차가워졌지요.
윤희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는 눈물 한 줄기가 여전히 볼을 타고 흐르고 있었지만 두 눈동자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동서, 입은 못 열어도 손은 움직일 수 있을 것 아니오. 그 비단을 이리 내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비단을 내가 강제로 빼앗아도 동서가 한 마디 항변할 길이 없을 것이오. 박씨 부인이 한 발 더 다가왔지요. 윤희서가 그 자리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보료 위에는 시아버지가 가는 호흡만 남기고 누워 계셨고 강 노인은 어딘가에서 가는 가닥 목숨으로 누워 있을 것이며 남편 정태성은 강원도 어딘가에서 한 통의 서신만 남기고 사라진 채였지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어머니 한씨의 그 마지막 가르침이 윤희서의 귀에 또렷이 들려왔지요.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외할아버지 한승복이 어머니에게 가르치셨던 그 한 줄. 어머니가 윤희서에게 물려주셨던 그 한 줄. 시아버지가 어제 사랑채에서 며느리에게 흘리셨던 그 한 줄. 그 한 줄이 윤희서에 가는 어깨에 한 가닥 무게가 되어 내려앉았습니다. 태어남이 한 핏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감이 그 핏줄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윤희서가 그 자리에서 외할아버지의 외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외할아버지의 외손녀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윤희서를 외할아버지의 외손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윤희서의 두 손이 비단 안주머니 위에서 한 번 더 단단해졌지요. 박씨 부인의 손이 그 자리에서 한 번 멈칫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소슬대문 밖에서 한 사람의 발걸음이 들려왔습니다. 발걸음이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 앞까지 다가왔지요. 미닫이가 한 번 흔들렸습니다. 박씨 부인이 그 소리를 듣고 한 번 멈칫하더니 사랑채 미닫이를 향해 돌아섰지요. 미닫이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들어선 사람은 한 청수한 젊은 사내였지요. 융복을 입었고 가세는 먼 길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만 두 눈만은 봄밤의 별처럼 또렷하였지요. 윤희서의 두 손이 그 자리에서 한 번에 풀렸습니다. 낭군이시여. 윤희서의 입에서 시집 온 일의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그 입에서 한마디가 가만히 흘러나왔지요. 박씨 부인의 두 눈이 그 자리에서 크게 떨렸습니다. 동서가 입을 열었단 말이요. 사내가 사랑채 안으로 한 발을 내디뎠지요. 한 손에는 작은 봉투 두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 통은 강원도 산촌의 의원으로부터 받아온 시어머니의 자술서였고 또 한 통은 사내 자신이 외방서 모은 누명 진상 일체였지요. 부인. 사내의 입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한마디로 윤희서는 모든 것을 알아챘지요.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두 무릎이 풀릴 만한 일이었습니다. 사내가 사랑채 안으로 한 발 더 들어섰지요. 그러더니 보료 위의 정영감을 한번 살펴보고는 박씨 부인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그 손을 거두십시오. 이 집의 일이 모두 그 두 통의 봉투에 적혀 있습니다. 박씨 부인의 자줏빛 치마가 한 번 흔들렸지요. 사내는 사내의 형, 정만중을 두고는 형수라 한 번도 다른 호칭을 쓰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정태성이었지요. 정영감의 둘째 아들이자 윤희서의 남편이었습니다. 정태성이 사랑채 아내 시아버지 옆에 한 손을 가만히 짚었지요. 보료 위에 정영감이 그 시각하는 눈을 한 번 깜박였습니다. 박일가 의원의 한약 두 모금이 정영감의 정신을 완전히 끊어놓지는 못한 것이었지요. 가는 정신 한 자락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정태성의 그 한마디에 정영감에 가는 눈이 한 번 또렷해졌지요. 윤희서가 두 손으로 시아버지의 흰 수염을 받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마당 너머 안방에서 정만중이 사랑채의 한마디를 듣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발걸음이 마당을 가로지르는 그 한 자락이 모든 식구의 귀에 들렸습니다. 정만중이 사랑채 앞에 도착하자 정태성이 천천히 일어나 미닫이 앞으로 한 발 나섰지요. 형님, 오랜만이요. 정태성의 어조는 차분하였지요. 정만중의 입과 흉터가 그 자리에서 한 번 크게 비뚤어졌습니다. 태성이, 자네가 어찌 살아 돌아왔단 말이오. 강을 건너다 함정에 빠졌다 하지 않았소. 그 함정을 누가 놓았는지를 외방서 한 조각씩 알아낸 끝에 마침내 모두 모았소이다. 그 답이 형님 안방에 한 자락 들어있더이다. 정태성이 한 손으로 두 통의 봉투를 들어 보였지요. 한 통은 외방서 모은 누명 진상이었고 또 한 통은 어머니, 시어머니의 자술서였습니다. 정만중의 두 다리가 그 자리에서 한 번 흔들렸지요. 이 한 통은 외방서 모은 박일파 누명 진상이고 또 한 통은 어머니께서 임종전 100년암에 봉인하여 두신 자술서이요. 어머니께서 임종 직전 한 줄도 빠짐없이 적어 두신 일들이요. 형님이 15년 전 박일파의 한승복 가문의 약점을 흘렸다는 것, 그 대가로 박옥분 형수와의 혼인, 동맹을 받았다는 것, 그 모든 사연이 어머니의 글로 한자 한자 적혀 있소이다. 정만중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하얗게 질렸지요. 박씨 부인의 가체가 한 번 떨렸습니다. 박씨 부인이 사랑채 미닫이 옆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한 채 두 손만 가만히 모으고 있었지요. 동생, 그 자술서가 위조일 수도 있는 일이요. 정만중이 한마디를 더 던졌지만 그 어조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지요. 정태성이 한 번 빙긋이 웃었습니다. 형님이 직접 보시오. 어머니의 글씨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매화골 저자에서 한 사람이 오늘 새벽 강 노인을 친박 일파 무리 둘을 잡아 매화골 관아에 넘겼다 하더이다. 그 두 사람의 입에서 박일파의 모든 명단이 한 자락씩 흘러나오고 있는 중이라 하더이다. 정만중의 두 무릎이 그 자리에서 풀렸지요. 같은 시각 마당 너머에서 매화골 관아, 포졸들의 발걸음이 들려왔습니다. 매화골 저자에서 박일파 무리를 잡은 관아가 그 길로 정시대까지 든 것이었지요. 소슬대문 안으로 가검은 포교 하나와 포졸 5이 한 줄로 들어섰습니다. 정시대 큰 서방 정만중, 큰 며느리 박옥분, 박일파 동조와 한승복 가문 멸문 가담의 죄로 즉시 매화골 관아로 동행하라. 포교의 그 한마디에 박옥분이 그 자리에서 한 번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지요. 자줏빛 치마가 마당의 흙 위에 한 번 펄럭였습니다. 정만중은 한참을 사랑채 미닫이 앞에서 가만히 서 있다가 천천히 두 손을 포교 앞에 내밀었지요. 입가의 흉터가 한 번 더 비뚤어지더니 한 줄기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태성이, 그날 밤 한승복 어른댁에 내가 발을 들이지 말았어야 했다. 정만중의 그 한마디가 마당의 봄바람에 가만히 실려 나갔지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매화골 관아에서 한승복 가문의 신원이 정식으로 회복되었고 박일파의 일제 검거가 한양까지 이어지고 있었지요. 정만중과 박옥분의 가사는 박탈되었고 두 사람은 먼 변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늙은 하인은 정시댁 평생종으로 남겠다 하였고 강 노인은 가는 가당 목숨이었으나
매화골 의원의 정성으로 차차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정 영감의 정신도 차차 또렷이 돌아왔습니다. 박일가 의원의 한약 두 모금이 결국 정 영감의 가는 정신을 끊지는 못하였던 것이었지요. 봄볕이 가장 따스한 어느 오후, 정 영감이 후원 매화나무 아래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흰 수염은 가슴께까지 흘러내려 있었고 흐릿하던 가는 눈은 그날따라 또렷하였지요. 보료에서 일어난 지 며칠 만의 외출이었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에는 윤희서와 정태성이 이미 자리를 마련해 두고 있었지요. 매화꽃이 흰 한 자락을 봄바람에 가만히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정 영감이 매화나무 둥치에 한 손을 가만히 댔지요. 거친 껍질의 결이 손바닥에 와 닿았습니다. 승복 형님, 형님이 보고 계시오. 정 영감의 입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지요. 윤희서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시아버지 옆에 가만히 섰습니다. 정태성이 윤희서의 옆에 한 발 가까이 다가섰지요. 이서야, 외할아버지께서 가르치셨던 그 한 줄을 한번 들어보자꾸나. 정 영감의 그 한마디에 윤희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해 만에 가족 앞에서 입을 여는 첫 자리였지요. 매화 가지에 첫 새가 와 앉으니 그 새의 깃이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는다. 윤희서의 어조는 또박또박했지요. 외할아버지 한승복에 가는 흘림 글씨가 살아있는 듯하였습니다. 정 영감이 한 줄을 받아 흘렸지요. 그 새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으니 그 새의 노래만이 봄을 알리는 법이다. 정태성이 그 다음 한 줄을 받아 흘렸습니다. 봄을 알리는 그 한 노래가 한 가문보다 깊고 한 핏줄보다 오래 가는 법이오. 새새 한 줄 한 줄이 매화나무 가지 사이로 가만히 흩어졌지요. 봄바람이 매화꽃 한 자락을 윤희서의 어깨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윤희서의 두 눈에 가는 눈물이 한 줄기 다시 차올랐지요. 그러나 그 눈물은 이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외손녀가 어머니의 딸이 한 가문의 며느리로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고 했습니다. 흘러간 핏줄보다 살아간 마음이 한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법이지요. 매화골의 한 소슬대문 안에서 한 사람의 노망든 시아버지와 한 명의 벙어리 며느리 사이에 한 줄의 글이 처음으로 오가던 그 봄밤이 결국 한 가문을 다시 일으킨 그 봄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